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진정연이라고 해요.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 벌써 10년 세월을 유부녀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네요. 저는 시부모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했어요. 제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였던 데다 가진 것도 하나 없었던 것에 반해 남편은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집안, 인물, 직업, 거기다 성품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멀미가 날 정도로 다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시부모가 반대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였죠. 감히 제가 넘볼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저의 만남이 너무나도 운명적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닌 남편이라는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은 겨울의 끝자락, 그러나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저는 살던 집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은행을 찾아 추가 대출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 마음이 가난해서 그날 그 바람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던 걸지도 모르지만 몹시 추웠던 날씨가 함께 떠오르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 바깥 날씨와 달리 은행 안은 평온하고 따뜻했어요. 저마다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다들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았고 저만 너무 초라한 것 같았거든요. 대출 창구에 앉아 창구 직원 눈치를 보며 준비해간 추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거였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는 없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창구 직원을 붙들고 구구절절 제 사연과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든 방법이 없겠냐고 했지만 그 직원의 저의 긴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고 공감도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딱 잘라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다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제게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은행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방금 은행에서 상담하시는 거에 좀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절박했던 나머지 누가 듣거나 말거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온갖 소리를 다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다 듣고 있었던 건가 싶고 제 처지라는 게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초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그쪽한테 한 말도 아니고 그런 도움을 제가 받을 이유가 없죠. 물론 실례라는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전 아침마다 그쪽을 보거든요. 네? 절 아세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이고 처음 뵙는 분인데 이상한 수작 같은 거 걸 생각 마세요.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고 저도 제가 이러는 게 당황스러운데 이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봄날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꽃집에서 일하시죠? 아니면 그 건물의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침마다 그 길 앞 청소하시는 걸 봐요. 제가 그 길로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저를 그렇게 봤다고 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말아요. 저는 그저 부끄럽고 부끄럽고 한없이 부끄러워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잘생긴 그 남자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 도망치듯이 앞서 걸었는데 그 남자는 포기를 모르고 절 계속 쫓아왔고 결국 커피 한 잔 두고 마주 앉게 됐죠. 그 남자는 아침마다 운전해서 제가 청소를 하는 그 길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저를 본 날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렸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길 앞에서 저를 찾게 되고 어떤 날은 일부러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제가 청소하러 나오기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친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줄 테니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다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장 보증금 올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낼 곳이 없으니 그 도움을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부럽지 않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제 인생은 한순간에 변해버렸죠. 대학을 간신히 나오긴 했지만 동네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월세 내고 살기에도 빠듯한 삶, 그게 저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서글픈 제 처지 때문에 시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반박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제 처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부모와 연을 끊을 작정까지 하며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덕분에 저희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가 여전히 저를 곱게 보아주시진 않았지만 신혼은 달콤했어요. 저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시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렸죠. 특별할 것 없이 매일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하루하루가 제게는 황홀할 정도로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가까웠던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것 이상의 인연이 있는 친구였죠. 정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 얘. 어머, 그래, 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때 네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우리 부모님도 네 걱정 많이 하셨어. 그러게. 아이, 그때 나도 어렸었지 뭐. 그나저나 너 결혼했다며? 행복해 보인다. 진작 연락했더라면 네 결혼식에도 가가지고 축하해줬을 텐데 말이야. 그래, 고마워. 근데 너도 좋아 보여. 멋있어 보이고 성공한 여자 같아. 그렇게 보여? 다행이네. 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었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산 거야. 그나저나 부모님도 안녕하시지? 언제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할 텐데. 너 모르는구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머, 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 얘 나 전혀 몰랐어. 언제 돌아가신 거야? 한참 됐지 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 아휴, 얘 정연아,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연락했을 텐데. 아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나 너한테 갚을 빚이 많은 사람이잖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처지가 바뀐 거지만 그 친구랑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에는 그 친구와 저는 처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친구는 엄마는 안 계셨고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셨죠. 그러니 친구는 늘 아버지 술심부름이나 하면서 사랑은커녕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 술주정이 심해지면 친구들 밤늦은 시간에도 집을 뛰쳐나와 피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못 들어갈 땐 제 방에서 같이 잔 적도 많아요. 그러다 친구 아버지가 친구만 남겨놓고 집이며 살림살이 모두 팔아치우고 도망간 겁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 친구는 돌봐줄 친척도 없어서 보육원으로 가야 할 처지였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친구를 거둬주셨어요. 그러니 저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한 집에서 자매처럼 살았던 적도 있었던 특별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 친구랑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거냐고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얼마간 같이 지내다 친척 집으로 간다는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그 친구는 저희 집에서 나가면서 저희 엄마 보석들을 훔쳐갔었대요.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아셨지만 그 친구를 도와준 것이라 생각하기로 하셨고 저한테도 그 사실을 한참 동안이나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그 친구가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자기는 저한테 빚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지른 짓을 알고 있으니 저는 당연히 그 친구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더니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적 없다며 은혜 갚으러 왔는데 안 계시다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저희 부모님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자 하셨던 그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았고, 그렇게 저도 그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로 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너처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니 정말 멋있어.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뭐. 독하다, 뭐 피도 눈물도 없다, 인간도 아니다. 별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쟁취한 거야. 괜찮은 직장에 나이보다 높은 직책에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짐작도 못하겠지만 정말 대단해. 축하해. 진심이야. 다들 부러워하는 건 정연이 너 같은 여자지. 나도 네가 부러운데? 야, 너 시집 잘 갔잖아. 나? 그래.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미안할 뿐이지. 아유, 얘 그러지 마. 그럴 거 없어. 다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랑도 받고 이런 복도 너한테 찾아온 거고 그런 거야. 제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친구의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남편 아닌 누군가에서 그런 위로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던 때라 더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너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만 있으면 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어릴 적 친구와 그런 감정을 나누다 보니 그래, 이런 게 여자들끼리의 우정이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좋더라고요. 친구는 제 남편에게도 스스럼 없이 대했고 저희 남편도 그런 제 친구에게 제 친구로서의 예의를 갖춰 잘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그러면서 편하게 지냈죠. 제 신혼집이 시댁이랑도 무척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도련님을 마주치게 돼서 인사를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도련님한테 완전히 반해서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전 좀 난감했죠. 가뜩이나 시모가 저를 안 좋게 보시는데 여러모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제가 제대로 나서주지 않으니 친구가 직접 나서더라고요. 확실히 저랑은 다른 면이 많은 친구예요. 시모 생신이라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는 제가 얼핏 식당을 얘기하는 걸 듣고 기억해뒀다가 거길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연인 척 연기도 아주 감쪽같이 잘하고 말이죠. 어머, 정연아. 재석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어머, 재호 씨까지? 가족 모임인가 봐요. 아유, 며느라기 네가 잘하는 분이니?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 재호까지 아시는 거야? 아, 네, 어머님. 전 정연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정연이 집에 놀러 갔다가 재호 씨도 한번 뵀던 적이 있어요.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약속 있었니? 나 같은 싱글이 주말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뭔 약속이 있었겠니? 우리 회사 VIP 클라이언트를 내가 담당하고 있잖아. 그분들 식사 어레인지 해드리러 온 거야. 식사 끝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아유,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지. 이런 데서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한 여자로 보려나? 친구는 그렇게 아주 노련하고 교묘한 솜씨로 저희 가족 모임 자리에 끼게 된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남편과 도련님이 괜찮으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고 시부모님까지도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 자리에서 친구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도련님에 대한 관심도 숨김없이 드러내어 시모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하더라고요. 확실히 시모한테 어필이 된 것인지 이후로 시모가 제게 친구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시기까지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의 커리어를 좋게 보셨을 테고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태도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애써 그냥 두 분 다 안 계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 얼굴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시모는 별말 없이 입을 딱 닫으셨지만 제 귀에는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부모 없는 것까지 그렇게 똑같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차마 술주정뱅이였던 친구 아버지가 친구를 버리고 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 알아도 모른 척 그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만 한 것인데 이후 친구에 대한 시모의 관심은 뚝 끊어졌습니다. 너희 시어머님이 또 나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 없어? 아, 얘기 좀 해봐. 아니, 뭐, 그러시고는 별 말씀 없으셨어. 뭐? 아, 그게 말이 돼? 그렇게 관심 갖고 물어보신 건 분명 나를 재호 씨 짝으로 염두에 두고 그러신 거였다고. 근데 갑자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 재호 씨 누구 만나니? 뭐 선이라도 본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너 설마 너희 어머님한테 내 아버지란 인간에 대해서 말했어? 너 그런 거야? 얘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셨고 그냥 두 분 다 계시지 않는다고만 했어. 그게 다야. 아유, 근데 네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길래 날 그렇게 좋게 보던 분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신 거냐고. 뭔가 나쁜 뉘앙스를 비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겠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모르지 뭐. 내가 네 동서가 되는 게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나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지레짐작해서 그러지 좀 마. 네가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친구는 시모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끈질기게 또 집중적으로 시모를 공략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 마음도 확실히 잡아두지 못한 상태에서 시모에게만 매달리는 걸 보고 있자니 친구가 시모랑 결혼을 하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로서는 그런 친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모를 공략하려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을 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통해 시모의 취미나 관심사는 물론이고 스케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제가 좀 난감해하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기가 동서가 되는 걸 싫어해서 그런다며 또 그 소리를 꺼내들고 시모에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냐며 몰아세웠으니 그게 싫어서라도 저는 친구에게 협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친구는 시모가 다니시는 차 모임까지 찾아 들어가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난을 떨어가며 시모를 쫓아다니더니 결국 시모의 마음을 얻어낸 겁니다. 시모가 친구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빗길에 사고를 당해 집 근처에 쓰러진 시모를 발견하고 시모를 구한 것이 한몫 단단히 했던 거죠. 시모를 등에 업은 친구는 도련님까지 완벽하게 공략해서 결혼을 했어요.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더니 그런 투지로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나 보다 싶더라고요. 좌우지간 능력은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친구는 제 손아래 동서가 되었고 저는 친구가 이룬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지내자고 했죠. 그런데 친구는 저를 경쟁자로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동서가 되었으니 저도 이제부터는 친구를 동서라고 부를게요. 그래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에 더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모 생신이 다가왔고 동서는 제게 시모 생신상을 둘이서 같이 차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같이 차리는 거지 저는 전업주부이고 동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도 그렇게 잘 중요한 직책에 있다니 항상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장도 저 혼자 봐오고 손이 많이 가는 재료 손질 같은 건 제가 미리 집에서 다 해서 시댁으로 가져갔죠. 어머, 미리 손질까지 다 해서 가져온 거야? 너 정말 최고야. 수고 많았네. 네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더 많이 할게. 내가 또 어머님 취향이나 입맛 같은 것도 잘 맞출 수 있고 말이야. 그래, 그런 건 나보다 네가 훨씬 더 낫겠다.
네가 알아서 해봐. 내가 도와줄 만한 걸 알려주면 내가 해줄게. 좋아, 좋아. 우리 호흡 너무 잘 맞는 거 아니니? 쩔친끼리 동서지간이 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끼리 있을 땐 이렇게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래도 조심해. 언제 어머님이 듣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든 어머님 총애인데 잘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네, 형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네요. 동서와 저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 도와가며 어머님 생신상을 준비했고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명절이나 식구들 생일 등 제가 여러 차례 음식 준비를 했지만 한 번도 시모에게 칭찬다운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단번에 딱 그러시는 거 있죠. 세상에, 어쩜 음식간이 이렇게 딱 맞니? 둘째 네가 한 거지? 큰애 솜씨가 아닌데? 아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보세요? 제가 어머님 취향을 잘 아니까 간 맞추고 그런 건 다 제가 했어요. 음식이 간이 전부 아니니 네가 다 한 거나 다름없지. 수고했다 얘. 회사 일만 해도 바빴을 텐데 말이야. 에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걸 재수 씨가 혼자 다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같이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섭섭하죠. 어머님, 맞아요.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그러는 거 저랑 형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 거예요. 알아주세요. 순간 제가 뭘 들은 거지 싶었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 편을 들고 싶었다면 장 보고 재료 손질하는 것 같은 일들은 다 형님이 해주셨다고 사실대로 시모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니 마치 선심 쓰듯이 하는 말이 결국은 제가 혼자 해놓은 일에 은근슬쩍 자기를 끼워 넣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손이 다 파르르 떨리던데 거기서 제가 치사하게 그런 게 아니라 장 보고 재료 손질하는 것 같은 힘든 일들은 제가 다 한 거고 동서는 음식간이나 봐놓고 생색내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니까요. 동서는 그런 식으로 여우같이 시모에게 잘하며 저를 따돌리듯 얌체짓도 하고 모르긴 몰라도 크고 작은 이간질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저를 예뻐하시지 않는 시모 사랑을 독차지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여전히 시모에게는 찬밥 신세였고 동서가 시모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서글펐죠. 게다가 동서는 시집 오자마자 아들까지 낳았어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는 것도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던 참이었는데 예쁘다 예쁘다 하는 동서가 손주까지 낳았으니 시모의 편에는 갈수록 심해졌던 겁니다. 동서와의 관계도 애매해졌어요. 점점 소외감과 긴장 속으로 저를 밀어넣는 동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정을 앞세워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명절 같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중에서도 시모의 편에는 저를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를 부르시지 직접 오셨어요? 꼭 내가 연락도 없이 왔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구나.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모처럼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데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차라도 내어올까요? 차는 됐고 내가 장을 좀 봐왔는데 말이야. 둘째가 좀 바쁜 아이니 이유식을 보니까 주문해서 먹더라. 아무리 유기농이다 어쩐다 하면서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유기농으로 장을 다 봐왔으니까 네가 이유식 좀 만들어서 네 동서 갖다 줘. 아, 네, 어머니. 그럴게요. 너야 집에서 살림하는 게 일이 나이 아니니? 그리고 너도 얼른 애 낳아서 키워야지. 연습한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음식은 정성이 반 이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유,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 애 웃음소리라도 좀 들리고 그래야 집이 집 같고 온기가 돌 텐데. 아휴. 물론 동서가 아이를 낳기 전에도 시모는 제게 아이를 재촉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동서가 아들을 낳고 나니 모든 것이 비교가 되어 들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를 서운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서운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저도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고 손주를 기다리시는 시모 마음도 모르지 않기에 그저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마음을 곱게 먹어야 제게도 동서처럼 예쁜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착한 끝은 꼭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도 마음속으로도 좋은 생각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내 마음도 제일 편한 거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리면서까지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했는데 왜 좋은 일들은 동서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동서는 뒤이어 줄줄이 아들 둘을 더 낳아 아들 셋 엄마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아이 소식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선의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거예요. 시모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신 일인데 동서도 덩달아 시모 비위를 맞추면서 옷까지 맞춰 입자고 하더니 얼떨결에 시모와 시부의 리마인드 웨딩 촬영 같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촬영 당일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고만고만한 사내아이가 셋이잖아요. 다행히 막내 조카는 아직 걷지를 못하고 안겨 있어야 하는 아기였지만 대신 아주 대차게 울어댔고요. 꼬물거리는 조카들은 도대체 따라잡을 수도 없는 속도로 스튜디오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면서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시모는 연신 북적거리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아 좋다고 하시며 가족 사진이 풍성해진 건 다 동서 덕분이라며 동서 칭찬만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촬영 슬슬 시작해 볼까요? 어머님 아버님 가운데 앉으시고 장남 네 분이 그 옆으로. 그리고 아니요, 작가 선생. 우리 손주들이 다 둘째 애들인데 애들이 보기 좋게 가운데에 자리 잡고 그 애들 부모가 그 옆으로 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그러세요? 예, 뭐 그럼 일단 편하게 자리를 잡으시면 제가 구도 한번 맞춰 볼게요. 둘째야, 애들 데리고 여기 내 옆으로 와서 서봐. 어디 보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이쁘게 나오려나? 어머니 센스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어머님께서 잡아주신 대로 서볼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촬영 내내 동선의 가족과 시모가 주인공이 되어 거의 모든 촬영이 이뤄졌고 저와 남편은 들러리 마냥 어정쩡하게 찍힌 결과물을 얻게 됐죠. 결과물을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씁쓸했는데 그런 제게 시모와 동선은 비수가 되는 말들을 한마디 더 던지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애들이 있으니까 사진이 확 산다. 그렇지 않니? 애들 없이 찍었던 가족 사진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아이고, 좋구나 좋아. 형님도 얼른 예쁜 아이 낳으셔야 사진이 더 풍성하고 완전해질 텐데요. 제가 아들만 셋이니 형님이 예쁜 딸내미 낳으시면 좋겠어요. 동서의 그 말은 제게 전혀 덕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처지가 그래서 동서의 말을 곡해하고 고깝게 듣는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말이라는 건 뉘앙스가 있잖아요. 동서는 분명 저를 무시하며 놀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와는 그렇게 조금은 서먹한 듯해도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젠 이렇게 대놓고 내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제가 뭐라고 싸움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명절날 시댁에서 터진 겁니다. 명절은 언제나 제게 가혹한 날이었어요. 시집 오자마자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동서, 그렇게 동서가 아들 셋을 낳는 동안 명절 음식 장만은 늘 저의 차지였으니까요. 동서는 임신 중일 때는 무리하면 안 되니까 또 출산 후에는 몸조리, 그 후로도 늘 아이들 챙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모에게 한껏 예쁨 받으며 음식 준비에는 손도 안 댔어요. 시모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으니 결국 일은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남편도 바쁜 사람인데 명절 연휴 내내 저를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 묵묵히 부엌에 있을 때가 많았지만 시모가 동서만 편애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혼자 부엌에서 일이나 하는 게 더 낫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적어도 시부와 남편, 서방님은 그런 저희 수고를 알아줬으니까요. 지난 명절에도 그렇게 혼자서 음식 준비를 분주히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시모랑 한창 분위기 좋던 동서가 슬그머니 제가 있는 부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정성껏 전을 부치는 걸 보더니 부쳐놓은 전 하나 집어 들길래 맛을 보려는 건가 싶었죠. 또 간이 어떠네 하면서 타박을 하며 잘난 척을 하려는 건가 했는데 다짜고짜 제 앞에 부침개 한 장을 척 집어던지더니 저를 깔보듯 내려보며 말하는 거예요. 아우, 야, 부침개가 이게 뭐니? 너 명절 음식만 지금 대체 몇 번째 하는 건데 아직도 부침개 하나를 제대로 못 부치니? 나 너랑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 좋은 날 좋게 지내자. 방에 들어가서 하던 거나 해. 하던 거나 해? 하, 웃겨. 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기나 해? 애가 져서 뱃속에서 길러 낳는 건 또 어떤 건지 네가 알아? 남의 아픈 곳 건드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글쎄, 나 너랑 싸우기 싫다고. 네가 나랑 붙어서 싸울 주제나 되냐? 애도 못 낳는 년이 이런 날 집안일 도맡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너 정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시비는. 시비를 걸 거면 당당하게 걸던가. 비겁하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설마 억울하니? 넌 그냥 다 억울하지. 너 혼자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것도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아들이 셋이나 있는 내가 애 안 보고 음식이나 할까? 야, 그건 아니지 않아? 너 음식 장만 안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니?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네 위치고 내 위치라는 걸 똑똑히 알라는 거야. 넌 아직도 나를 그 옛날 옛적 술주정뱅이 인간 딸로 살던 불쌍한 애로 보고 있잖아. 나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잘난 척 마. 그건 또 무슨 억지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너를 내 어린 시절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었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한테 어머니 구한 공까지 양보했겠어? 바로 그때 언제부터 밖에 서 계셨던 것인지 시모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동서년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를 구한 게 네가 아니라 얘였어? 이런 뻔뻔한 년. 그리고 뭐? 술중정뱅이 아버지가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니,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네가 네 입으로 그랬지 않니? 술주정뱅이 인간 딸이었다고. 너 나한테 너희 부모 둘 다 학교 선생으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갔다고 하더니 아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너 또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홀리려고.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큰애야. 네가 말해봐라. 나를 구한 게 너였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저런 사기꾼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끼고 살았어, 내가. 동서는 시모를 붙들고 매달렸지만 시모의 기세가 하도 등등하니 동서도 겁이 나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솔직히 동서의 만행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 기쁘기도 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기고만장하더니 결국 제 약점을 제 입으로 다 터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그 꼴당한 동서를 보며 통쾌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긴 했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일이니까요. 시모는 이미 동서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았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됐어요. 괜히 저까지 초조해져서 입술을 깨물게 되더라고요. 나는 네 그 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애들 다 데리고 당장 나가. 아유,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애들한테까지 그러시면. 명절? 그깟 명절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내 집구석이 콩가루가 되게 생겼는데 명절이 대수야? 이 길로 나가서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어머니, 진정하시고 우선 명절이라도 잘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차분히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끌어내야 나갈 테냐? 결국 동서는 울면서 아들 셋 데리고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갔고 시모는 제게 조용히 자초지종을 다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모 구한 공을 동서에게 돌리고 양보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의아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얘기부터 할게요. 네, 그날 그 빗길에서 시모를 구한 건 저였어요. 그날도 동서가 저희 집에 와서 어떻게 시모 눈에 들어볼까 싶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는데 저를 닥달해서 시댁에 건너갈 일을 하나 만들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시댁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외출했다 돌아오시는 것인지 택시에서 내리는 시모를 본 거예요. 그때 택시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걸 보지 못하신 채 차 문을 열고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며 시모가 내리시는 택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아무 생각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리시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 쓰러지신 거죠. 전 시모가 다치실 게 걱정이 돼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그 길이 내리막길이라 자칫 시모가 넘어지시면서 내리막길을 구르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한 상황이라 저도 기억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어딘가에 부딪힌 건지 복부에 충격을 느끼고 쓰러졌거든요.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동서가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는지 겨우 정신을 차린 저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정연아, 정신이 들어? 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괜찮은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기절을 한 거야? 어머님은? 어머님은 괜찮으셔? 아우, 그래, 괜찮으셔. 걱정 마. 어머님은 다른 병실에 계셔? 내가 가서 배워야겠어. 정연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다른 병원으로 모셨어. 뭐? 아니, 왜? 나랑 어머님을 같이 구급차에 태웠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른 병원으로 모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상황이 말이야. 내가 재호 씨 어머님을 구한 걸로 되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렇게 말했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정신이 없는 중에 구급차를 타고 나오신 분들이 내가 구한 줄 알고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정연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너 왜 그러니? 일어나.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너 왜 이래? 내가 재호 씨 어머님 구한 걸로 너도 그렇게 말을 좀 맞춰주면 안 돼? 이런 공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어머님은 나를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예,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하는 건 내가 내키지가 않아. 네 마음이 진심이면 어머님도 알아주실 거야. 우선 어머님 곁에서 간호를 잘하면서 넌 몰라. 재석 씨는 어머님이 반대하시니 연끈을 작전까지 했었다며. 재호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나한테 그 정도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런 결혼을 너는 꼭 해야겠니? 난 꼭 이 결혼하고 싶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이거는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 같다고.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동서는 자기가 어머님을 구한 것으로 하려고 저는 아예 그 자리에도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와 저를 그렇게 떼어놓는 치밀함까지 보이는 동서를 보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시모 눈에 들고 싶어 간절했던 적이 있었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절망했던 적이 있었으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정말 절박했었죠. 남편이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었기에 저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 말처럼 당시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었고 동서가 하도 들이대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니 그걸 굳이 밀어내지는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 없이 외롭고 고립된 기분인 거.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감정이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 터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고독함이 얼마나 아픈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제가 떠올라서 네 앞에서 울고 있는 동서를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그 일로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하고 시모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나니 저에 대한 열등감을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하며 저를 조롱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시모에게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동서가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제게 부탁을 했고 그걸 제가 받아줬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구절절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시모는 저와 동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대충 다 짐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시모도 동서를 알 만큼은 아는 분이셨던 거죠.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니. 그런 것을 친구라고도저는 네가 고생이 많았다. 너무 늦었지만 그날 그 빗길에서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몰라.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그거면 된 거잖아요. 그녀는 그런 식으로 간사하게 지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나서는 너에 대한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면서 즐기고 살았던 거야. 걔가 너를 질투했었던 거지. 내가 모르는 사연들이 많은 거야. 그치? 오래된 인연이라니 오죽하겠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어머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아이고 내가 진작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당장 내 입에 단 걸 취소하고 살았던 내가 어리석었지. 그래도 내가 바보도 아니고 걔가 어떤 앤지는 나도 알 만큼은 알아. 이번에 너를 새롭게 보게 됐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지내보자꾸나. 저는 그렇게 시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동서의 배신을 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던 것인지 저를 답답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게는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빗길에서 넘어지면서 복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진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로 저는 난임 판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는 불임이나 난임 검사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 제가 원래 그런 상태였던 걸지도 몰라요. 외상으로 인한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정도를 받았을 뿐이에요.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제가 아이 갖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데 난임이라니요. 전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또 겁이 났어요. 그런 제 심리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린 건 동서였죠. 동서는 제게 난임 진단을 받았다는 걸 시모에게 비밀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하는 듯이 말하면서 불임도 아니고 난임이라는 데 마음을 편히 갖는 게 중요하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동서에게 잡힌 약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시부모는 핏줄 욕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아무리 시모를 구하다 당한 외상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정사실인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시모가 제가 난임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 그걸 구실 삼아 어떻게든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하실 것 같았어요. 남편은 늘 저와 시모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지만 시모가 작정하고 나오시면 남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 남편마저 지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그러니 저는 그 약점 하나 잡힌 채 동서를 쉽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전 용기를 내어 시모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떨리고 무서웠지만
그게 두려워서 그걸 약점으로 잡히는 바람에 제가 부당하게 참고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저 스스로 그걸 깨고 나와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시모에게 더 이상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도 없었어요.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 당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도 남편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니까 자기 문제일 것 같다고 검사 받고 받아야 하는 치료가 있으면 받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죠. 그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병원에서 시술 같은 걸 받아야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둘러대면서 병원 가는 걸 피했었는데 그렇게 남편까지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제 딴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모와 남편 앞에 고백을 한 것이지만 난임이라는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어 놓고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그 문제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나 봅니다. 제가 힘겹게 그 말을 꺼냈다는 걸 남편도 시모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유, 그거를 무슨 세상 다 무너진 일처럼 말하고 그러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흔한데 나 아니면 뭐 그렇게 대단한 병이나 되니? 그럴 거 없어. 걱정할 거 없단 말이지. 그래, 그렇게 심각할 거 없어.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는 거 알지? 걱정 말고 내일 나랑 병원 같이 가서 진단도 받고 상담도 해보자. 어머니, 고맙습니다. 당신도 고마워.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죄송합니다. 미안해. 거참 그럴 거 없다고 해도 눈물까지 보이고 그러니. 그러지 마.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피곤한 거야. 사실 나도 얘 가질 때 고생을 좀 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은 게 아닌가 싶어.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이젠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고 말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너랑 인연이 되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 실망할 거 없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검사 받도록 하렴. 요즘 세상에 웬만한 난임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도 너무 감사했지만 애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은 감동이었어요. 그 어떤 말보다 제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모와 묵은 감정들을 풀어내는 동안 동서는 어떻게든 돌아선 시모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서방님은 동서한테 질려서 치를 떨었고 그렇게 결국은 서방님 마음마저 잃고 만 거예요. 시부모는 물론이고 제 남편에 이어 서방님까지 동서에게서 등을 돌렸으니 그 대단한 아들 셋을 무기 삼아 버티던 동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하더군요. 애당초 모성애도 책임감도 희박한 인간이 번듯한 시댁과 남편이 자기를 빛내줄 도구라 생각하고 기를 쓰고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 버티지 못한 거죠. 동서는 더 이상 시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선택한 거예요. 양육권도 모두 포기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가서는 이혼 같은 걸 해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던 것인지 무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해고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찾던 탐욕의 끝은 몰락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저는 시댁을 오가며 시모를 도와 새 조카를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상처받지 않게 잘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좋은 마음을 쓴 덕분일까요? 저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임신 3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저 정말 축하 많이 받고 싶어요. 물론 남편과 시댁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고 가족들 모두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여러분께도 축하를 받고 싶어요.
오랜 시간 묵묵하게 제 역할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의 길었던 이야기의 끝은 제 뱃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맺어야겠다고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전 앞으로도 새 생명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 거랍니다. 감사합니다.